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의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9월 둘째 주 또 주간 찐시황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한 달을 보냈고 9월 들어서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한 달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 한번 준비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온 몇 가지 외신 기사 몇 가지 체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제가 5월달 뭐 그때부터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외국 기사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산업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노동시장이 조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815에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KBS다, 우리한테로 와라, 내가 더 출연료 주겠다, 이러면 이제 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임금을 어디에서 내가 준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자꾸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 부분들이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면 다른 쪽에서 올려주는 부분들이 이제 끊겨버리면 뭐 굳이 옮길 만한 요인이 되지 않죠. 동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약간 둔화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이 210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중국이 우리한테 하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2차 전지 생태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나라죠, 그죠? 다양한 광물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니켈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마저도 여기에 아주 자본을 베팅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붙으면 여기에서 좀 안 좋아할 것이고 이쪽으로 붙으면 여기서 별로 안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디에 내가 더 줄을 서느냐가 앞으로의 그 국가의 그 구분이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보유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뭔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미국이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자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또 어떠한 여기서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뉴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뉴스는 파웨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파웨이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신제품을 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거 만만치 않은 첨단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에 대한 긴장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칩이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조사에 또 착수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계속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는 기술력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칩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은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죠?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쪽의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계속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금요일날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파웨이와 관련된 요 뉴스도, 그 다음에 신제품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그 스펙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아마 관심 있게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제재를 해봤자, 강화를 해봤자, 야, 중국이 기술 개발하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움직임도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예 기간을 만들어줬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10월 달에는 우리한테 또 불똥이 튀진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쪽 이야기인데, 타이완 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TSMC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대만의 가장 파운드리,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TSMC가 지금 매출의 출발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8월에는 매출이 약간 다시 또 7월 달 조금 슬로우했다가 8월 바닥을 찍고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락하던 사이클에서 이렇게 지금 좀 좋아지는, 그죠?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반도체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만 TSMC의 그러한 내용들이, 데이터들이 나왔고 거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할 거니까요. 그때 한번 체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마트에서 이제 임금을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그죠?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이제 지불을 하는데, 요 신규로 이제 채용하는 직원분들한테 적용되는 임금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만 하더라도 이런 유통업체들이 임금을 막 올려주면서 우리 쪽으로 와서 일을 좀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막 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한테 더 이상 이제 급여를 올리지 않고 약간 슬로우하게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임금 상승 관련된 부분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에서의 임금과 관련된 분위기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 정도 가면 이제 FMC 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지금 매파적인 뭐 발언도 나오고 비둘기적인 발언도 나오고 막 왔다 갔다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중순을 넘어가면, 이번 주를 넘어가면 아마 F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애플입니다. 애플. 중국에서 이제 애플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달을 하면서 애플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금요일 날 겨우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렸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갭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갭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가격 단절이니까 이건 무슨 갭? 하락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락 갭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최대한 요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회복을 못 해버리고 더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거래량 좀 수반한 음봉이 이틀 연속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더 밀어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요 갭 하락 구간이 뭐로 작용한다? 저항으로 작용한다. 보시면 이번에 올라가다가 그 구간에서 부딪히고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여기 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무슨 이슈가 생겨서 된 거죠? 악재가 뭐가 있죠, 지금? 하락갭은 보통 우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하락갭이 만들어지고, 상승갭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락갭에 나왔을 때 무슨 뉴스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상승갭을 만들었을 때도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번에는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주가, 이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중국이 미국의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을 규제하려고 하는, 사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제 더 거의 다
재료가 희석이 되었구나. 아니면 때로는 제재하고 사용을 뭐 규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매출이나 결국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구나라는 것이 이 주가가 회복되는 부분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앞으로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먼저 주가가 선행해서 어차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악재가 희석이 되었거나 아니면 매출과 실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시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되죠. 근데 금요일 날은 살짝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강보합 정도에서 끝났네요. 0.35%.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이폰 15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이거로 인해서 기대감이 이 중국의 악재를 찍어 누르게 되면 그죠? 중국의 악재를 찍어 누르게 되면 요 갭을 메울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다음 주는 또 중요하게 우리 시가총 1위 애플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또 국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견고하게 잘 버티면서 지수가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뭐 시가총 1, 2기업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금요일 날은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월화 수목 거의 계속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같이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반도체의 중심이 있는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한번 실적 추정치 업데이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국내 시황 관련돼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8월 달도 힘들었는데 9월 달도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코스피가 어쨌든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약보합이었고 코스닥은 2차전지 때문에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금요일 날 끝난 달러 인덱스 지수가 타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네. 자, 달러 쪽을 한번 가면 네. 105 위에서 끝나버렸네요. 지금 보시면 그죠?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자, 105를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105. 얼마 뭐 이렇게 105 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여전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무겁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였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이게 또 4.3%까지 올라갔었죠. 금요일에는 약간 주춤했나요? 잠깐 한번 보죠. 마지막은 자, 본드 가서 네, 4.26, 네, 4.3까지 올라가다가 네, 다행스럽게도 4.3 터치했다가 4.2, 4.26까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경계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풀려야 우리나라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9월 달이 끝나면 이제 또 3분기 실적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이 좀 좋아질 종목.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멘텀과 함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쪽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코스피 쪽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코스피가 12개월 후에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조금 주춤하다가요. 검은색 그림입니다. 조금 주춤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앞으로 1년 뒤에 실적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점을 계속 위로 찍고 있네요. 그죠?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의 증가율은 아직 주춤하고 있지만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의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2,500선 정도 전후에서 멈춰 있는데 밑에 있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퍼가 어떻게 되나요? 퍼가 이렇게 13배에 있다가 지금 10배 중반까지 그죠? 10배 중반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부담이 없는 거죠. 밸류가 10배 초반?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습니다. 13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때는 좀 부담이 되지만 지금은 분모가 아주 계속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은 별로 주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가 네, 이게 부담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다. 자, 그러면 저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요인으로서 대표적으로 누가 작용을 하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12개월 EPS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3, 4, 5월 달 그죠?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 들어와서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계단식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괜찮았죠. 그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 HBM 관련된 이슈가 나면서 7만 원을 한 방에 이렇게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실적 추정치가 반도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그런 추정치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주가가 마이너스 4%나 이렇게 출렁였는데 이거는 뭐 이 파웨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적 추정치는 삼성전자와 함께 역시 하이닉스도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웨이 이슈로 저렇게 주가가 축 떨어졌을 때가 좀 가격 조정을 세게 한번 받는다면 또 한 번에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액 추이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도 반도체가 가격과 물량, 그러니까 P와 Q가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D램인데 결국에는 D램 가격이 좀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HBM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이제 뭐 움직였다면 HBM이 이제 상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HB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이제 9월 달에 제대로 하게 되면 HBM과 관련해서 뭔가 주가를 차별화 나타내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훨씬 더 잘하고 엔비디아에 독점하면서 여기가 돋보이는 포인트였다면 삼성전자도 하고 마이크론도 이걸 따라오게 되면 더 이상 HBM 가지고는 차별화가 만들기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는 HBM이 전체 매출액과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는 뭐가 결국엔 중요하냐?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그죠?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로 좋아지면 이 나머지 영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조금씩 뭐 큰 폭으로 팍팍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들어가는 영역이 뭐 PC도 있고 그죠? 스마트폰도 있고 서버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서버 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는 특히나 인공지능 데이터 서버 여기가 뭐죠? HBM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PC 쪽이 이번에 뭐 델이라든지 미국의 컴퓨터 회사들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 이제 좀 좋아지는가 생각할 수 있고 자 스마트폰 쪽에 파웨이가 물량이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재고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애플 아이폰을 만약에 못 쓰게 사용 못하게 만든다면 밖에 나올 때 들고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애플 아이폰은 집에 두고 뭐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 중저가 폰 중국산 사서 그거 출근할 때는 그거 들고 나가고 집에서는 애플 쓰고 뭐 당분간은 요 규제가 조금 풀릴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저가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중국에 팔리기 시작하면 스마트폰 쪽도 모바일 PC, 모바일 D램이나 모바일 그 반도체 쪽에 재고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서버 쪽, 그 다음 PC 뭐 이렇게 좀 분위기는 어쨌든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쪽은 결국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의 투자,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소비보다는 투자의 시대. 그죠? PC와 스마트폰 같은 이러한 IT 기기들의 소비의 시대가 아니라 탈세계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의 시대에 따라서 이쪽이 먼저 좋아지는 쪽이죠. 그래서 D램 가격도 3Q로 가면 QOQ로 7%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거기에다가 DD램의 규격 중에 하나인 DDR5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멘텀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하반기에.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지난주에 요거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우리 엔비디아의 AI GPU용 HBM3 2.5D 패키징 한다. 이제 그죠? 공급 계약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가벼운 내용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HBM3 공급한다라는 요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빵 튀었죠. 네. 자,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TSMC입니다. TSMC의 코어스라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의 패키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삼성전자도 요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X 큐브, 그 다음에 I 큐브. 네. 삼성전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HBM이죠, HBM. 그러니까 크게 영역을 한번 본다면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여러 개 이렇게 적층을 하고요. 그 옆에 CPU라든지 GPU를 옆으로 갖다 붙이고요. 붙이고 이 고성능 반도체 칩을 바로 여기 PCB 업체들이 생산하는 패키지 기판에 바로 붙이면 이거와 이것과의 회로수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고성능 반도체인데 이 PCB 반도체 기술은 이 고성능 반도체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연결할 수 없고 그 중간에 기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웨이퍼 기반,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기판을 하나 더 만듭니다. 누가? 반도체 기업들이. 네.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 어떤 공정을 거치죠? 8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공정만 이야기를 해보면 증착 공정이 있고 노광 공정이 있고 식각 공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공정들을 통해서 여기를 만드는 거죠. 누가? 이거는 PCB 기판 업체들이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를 만들고 거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여기 패키지 기판을 하나 더 붙인다.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알고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HBM을 수직으로 적층할 때 가장 핵심 기술은 TSV죠. 그죠? 스루 실리콘 비아. 이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멍을 쫙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그래서 핵심 기술, HBM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죠? 수직으로 적층하고 이렇게 GPU를 옆에 갖다 붙였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것과 반도체 일반 패키지 기판과는 호환이 잘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인터포저를 붙인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새로운 것은 여기 인터포저다. TSV와 인터포저, 그 다음에 이들을 연결하는 범프,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제 이거 우리 디자이너님이 제 팀에 같이 계시는 디자이너님이 예쁘게 진짜 그려주셨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난번 그림과 함께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야기들을 여기서 나올 거고 공부할 때 이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먼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하려면 뭐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칩과 요 칩 간에 뭔가 데이터를 빠르게, 그죠? 빨리 대용량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도체 칩과 칩 간에 연결하는 이런 범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수직으로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D 입체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요게 바로 칩과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면 요거를 우리가 보통 3D 입체적인 부분. 우리 3D 낸드 플래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낸드는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하는. 자, 그 다음에 2D는 뭐예요? 2D. 2D는 바로 입체적이 아니라 평면이죠, 평면. 칩을 여기에 두고 옆에다 이렇게 두는 게 2D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2D는 불리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위에서 구멍만 뚫으면 바로바로 왔다 갔다 효율적으로 그죠? 이동이 가능한데 이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가 있는 더 현대 서울이랑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본부가 있는 쪽이랑 여의도 여기에 있는 여기 그 본사랑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채팅창에 어떤 분은 거기 거리 얼마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거리 꽤 됩니다. 여의도역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더 현대 서울까지. 저는 그렇던데요.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요? 네. 아무튼 자, 이게 여기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우리 본부도 이 본사에 같이 넣어주면 얼마나 왔다 갔다, 그죠? 서류 하나 갖다 주는데도 편하고, 회의하는데도, 그죠? 물론 요즘 화상으로 회의 많이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한 건물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훨씬 더 고성능 반도체의 효과를 낼 수 있다. 2D가 아니라 3D로.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자, 이 아까 여기 보시면 초록색 기판은 보통 우리 PCB 업체들이 만드는 기판을 반도체 기판,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쓰지 말고 칩과 칩 간의 여기를 인터포저 기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 인터포저 기판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한 기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칩과 칩 간의 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일반 초록색 패키지 기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5D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D.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2.5D 패키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는데 일반 반도체 기판이 아니라 인터포즈 기판으로 연결하는 것을 2.5D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통 이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HBM 이야기 나올 때 많이 들었던 용어가 3D 플러스 2.5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뭐다? 수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쌓는 것을 3D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CPU라는 GPU라는 칩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것을 인터포저 기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2.5D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3D와 2.5D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핵심은 인터포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TSV 수직으로 뚫는 거 둘, 그 다음에 범프 셋, 그죠? 여기에서 시장에서 최근에 그래서 수혜주들이 많이 튀어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주가가 이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 올랐죠, 그죠? 올랐고, 특히 누가 빠집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엔비디아가 빠지는데 얘네들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좀 내야 얘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일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챙기는 전략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내가 다 비중을 비우진 않더라도 조금 일부는 좀 챙기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왜? 엔비디아가 또 살아나서 뭐 움직이고 세게 하면 그때 또 일부 또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몰랐던 종목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좀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밴드 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에서는 따라 사기는 하이닉스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왜? HBM 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멘텀이고,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클이 확 좋아져야 하이닉스도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여전히 낸드도 낸드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조금 메모리 전체 사이클은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의 상단부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제가 1.3배, 여기가 1.3배거든요. 여기 1.3배인데 적어도 1.3배보다 아래로 11만원 이거나 11만원 아래로 좀 내려오면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하이닉스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거 그 파위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잘하면 줄 수도 있는 그런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원 아래에서 조금 분할해서 13만원 정도에, 그죠? 아직은 상단을 이렇게 뚫고 가려면 메모리 사이클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터지다 보니까 상단은 13만원, 하단은 11만원 아래, 뭐 이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놓고 또 다음 주도 한번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밴드상으로 그래도 아직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는 게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거를 콜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거를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하이닉스와의 갭을 좀 메워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 움직이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겨우 7만 원은 버티고 있는데, 그죠? 이게 달러가 좀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삼성전자도 7만 원에서 좀 강한 위로 슈팅이 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밴드상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빠지고 지금 미국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빨리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테크 쪽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테크 업종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옛날에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을 무렵에 시가총액에서 테크 비중이 차지하는 게 40.3%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신영증권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자, 코로나 때도 40.3을 똑같이 찍었습니다. 야, 그죠? 찍었는데 최근에 다시 40% 위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0% 정도 오면 역사적으로 IT 업종이, 테크 업종이 시총 대비해서 40% 정도 오면 미국에서는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40% 위로 찍었다가 다시 좀 조정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비중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파웨이와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아이폰에 대한 규제, 그죠? 이런 부분들, 미중 무역 전쟁, 그 기술 패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테크 업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과거의 히스토리컬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40% 정도의 수준의 이 비중은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이미 채워져 있다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요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유가가 강하죠. 유가가 88달러까지 지금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업종, 소재 업종, 산업재 업종, 대표적인 또 시클리컬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오펙 플러스 감산 영향으로 유가가 100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와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면 테크 말고, 그죠? 테크가 되려면 제가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야 테크가 더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금리가 떨어져야 내가 IT 사고 싶은 제품도 좀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요 업종도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거는 시총 대비해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비중이 차지하는 업종은 과거 히스토리컬 대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유가와 함께 계속 이 업종은 우리가 봐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총 대비해서 헬스케어 업종,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그래도 업종 중에서 요런 쪽이 좀 있죠. 자, 헬스케어 업종은 대부분 15%에서 16% 정도가 시총에서 그 정도 차지했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14%가 아직 채 안 되는 13.8 정도가 되네요. 역사적 최저치는 10% 언더 정도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올라갔다가 지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라일릴리, 노보노 디스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탈모, 여러 가지 치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헬스케어 업종이 시총 대비해서는 부담 없는 그러한 수준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8월 초에 이야기 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가 원래 하반기에는 우리가 요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뭐죠? 친환경,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인도 쪽이었는데 요 두 쪽은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요. 근데 이쪽은 될 듯 하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이 좀 빠졌는데, 그렇게 좀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빠져서 밑에 있을 때가, 그죠? 조금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원전은 계속 뭔가
정부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걸어주려고 하는 모멘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좀 눌려 있을 때가 항상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오히려 막 수출 모멘텀 좋은 내용이 나와서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줄여주고 관심 없을 때 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봇은 뭐 매크로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노동 임금이 계속 상승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값싼 비싼 임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로봇이 앞으로 계속 하지 않겠냐라는 게 큰 그림이었고, 최근에는 뭐 모멘텀도 많이 붙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도 아직 로봇 산업 전략 뭐 1.0 이런 부분들이 아직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소외되어 온 로봇 테마에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아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렸죠? 태양광을 인도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GNBS 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GNBS 에코가 중국향으로 지금 수출이 잘 되면서 2분기 숫자가 아주 잘 나왔는데 2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우리는 중국도 하고 있지만 인도 쪽으로도 서서히 에너지를 싣고 있고, 최근에 인도로 뭐 수출 선적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인디아 관련해서는 GNBS 에코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죠. 로봇은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근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로봇 모멘텀은 여전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뭐 로봇 상장하는 이슈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다음에 하나 로보틱스를 뭐 출범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제품들도 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뭐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로봇은 너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면 로봇이 계속 확장이 된다라면 HD 현대 보시죠. 자, HD 현대. 자, HD 현대가 주가 움직임을 보면 박스권을, 아주 긴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아주 길게 횡보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어디 갔어? 네. 자, 이렇게 긴 횡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오면 자,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5만 한 6천 원? 네, 그 다음에 고점은 약 6만 한 3천 원?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긴 만큼 에너지가 여기에서 많이 뭐가 돼 있다? 축적이 돼 있다. 행보가 길어진 만큼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 만큼 위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6만 원부터 6만 7천 원까지 벌써 10%나 올랐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보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붙고 있는 거고,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모멘텀 뭘까요? HD 현대 로보틱스 때문이죠. HD 현대 로보틱스가 국내 산업용 로봇 국내 1위 업체입니다. HD 현대가 지분율을 90% 가지고 있는, 그죠? 거기다가 H현대는 거의 지주사 아닙니까? 지주사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도 앞으로 이제 점점 9월 달부터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볼만한 위치가 아직까지 로봇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족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 볼만한 쪽이 뭐냐 하면, 자, 또 하나 볼만한 쪽은 요 영역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탈세계화, 그죠? 탈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떨어지고, 중국은 수출 비중이 떨어지고 어디에 대신 올라오고 있습니까? 인도 쪽이 수출 비중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GMBS 엑스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인도 쪽의 수출 비중이 미국 외에 올라오는 쪽이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GMBS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 주가가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숨고르기를 좀 노려야 되고요. 자, 탈세계화에 따라서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탈세계화 때 캐펙스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R&D 쪽으로 기술 개발 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쪽은 우리가 투자해 봐야 되지만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죠? 그래서 조금 새로운 느낌의 R&D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이 바로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다르파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미국하고 소련하고 패권 경쟁할 때 기술 패권 경쟁이 막 이루어질 때 만들었던 기관이고 여기에 예산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미국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산이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다르파의 예산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오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예산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르파 예산에서 2023년도에 가장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미국이 예산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연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고 내년도 이제는 2023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디로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우주항공 쪽이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어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스페이스 관련된 우주항공 쪽에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9월 달도 그렇고 하반기로 가면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관련된 부분도 지금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주산업 클러스터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안 미래 준비 투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멘텀이 우주항공 쪽으로 만만치 않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주가는 이미 빠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시스템 한번 보시죠. 하나시스템. 지금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까지 이렇게 빠져 있죠. 200일선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하나오션 인수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하나그룹 빠지면서 같이 여기까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도 120일선 부근까지 지금 올려고 하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 주고 있네요. 작은 종목으로는 또 우주항공 그러면 AP위성 같은 기업들이 있죠. AP위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보시면 이미 주가는 상반기에 올렸던 부분들을 다 반납하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로봇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보자라는 말씀을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드렸었는데요. 요 동그라미 구간 보이시죠? 아이고, 여기 동그라미 구간. 이때만 하더라도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제가 로봇 이야기를 드릴 때 장시작전 방송에서 드릴 때 별로 가족분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다들 2차 전지라든지 그죠? 인공지능 그런 쪽에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차트 다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없었던 121선 부근에서 순식간에 10만 원에서 지금 21만 원까지 약 2개월 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블이 올라오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별로 수급도 안 잡히고 움직임이 없는데요. 미국에서 저렇게 예산안 집행 관련된 부분들이 알려지고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멘텀도 서서히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돈들이 우주항공 쪽으로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요를 뽑아서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지금은 여기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공통적으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막 이런 종목들이 막 여기에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주항공 테마가 새로운 또 주도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지는 않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하반기 유망 섹터로서 테마로서 우주항공을 우리가 보기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간지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바이오 쪽이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쪽이 여전히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AI 쪽도 이렇게 잡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내일, 그리고 뭐 아침마다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8시에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